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논란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유통량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김치코인의 유통량 장난질을 치는 건 수도 없이 봤다. 시색 조작팀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털어먹는 것도 수도 없이 봤다. 다만 닥사 거래소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점유율 높은 업비트가 김치코인과 시세 조작팀에게 이런 관대한 건 좀 처음 보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 수수료 수익성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유통량을 바꾸고 초과해서 푸는 건 별일이 아닌가 봅니다. 상패를 당하는 기준에서 업비트에게 허가를 받았느냐, 허가를 받지 못했느냐에 추측이 되는데요. 허가를 못 받고 유통량 초과한 코인들만 상패 당하는 것 같습니다. 코인 업자분들은 다들 업비트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야 상패 안 당합니다. 그래서 썸싱과 DWF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었고요. 24년도 토큰 유통량이 4억 개나 더 많아졌다라는 측면이 또 나오면서 계속 이런 이슈는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유통량 사건 사고 2023년도 추이만 뽑아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위가 미흡한 유통량 공시와 모호한 미유통량 기존 추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까임을 많이 당했죠. 이번 6월 달 때부터 10월 24일 때까지 이 의혹과 제기에 부인하고 해명 발표하는 이 기간 때까지 수위에 있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기도 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냐면 미흡한 유통량 공시, 락업 물량의 스테이킹 보상 유통, 그리고 재단의 소유의 스테이킹 보상 매각 의혹 세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거의 좀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논란의 파급이 세게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엔진이 또 좀 유통량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기존의 엔진 토큰과 자사에서 발행했던 EFI 토큰을 통합을 해서 이 이야기도 제가 과거에 한번 영상을 따로 빼가지고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어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합병시켜가지고 비율 조정을 했던 게 논란의 여지가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이걸로 오히려 엔진의 가격 추이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왜냐? 총 유통량 대비에 있는 이번 합병되고 합병 비율을 보았더니 그 비율로 인해서 발행량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국내 쪽에서 이제 또 게임 토큰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위믹스, 이건 이제 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이어졌던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유동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이게 솔직히 말해야 하면 유동화를 한 거죠. 예. 말로는 뭐 좋은 말로는 유동하지 뭐 갖다 팔았다 이게 맞는 것이죠. 뭐 유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장난인 것이죠. 그래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었던 잘못된 정보 제공, 그리고 소명 기간 중에 지출된 자료에 오류 및 신뢰 훼손의 세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닥사에서도 대부분 좀 통일해서 상장 폐지를 또 진행하기도 했었고, 그 중간에 또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거 서로 양보하면서 없던 일로 한 다음에 이제 코인원에서 이제 위믹스 2.0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꾸면서 그렇게 또 상장이 진행이 됐고, 이번에 이제 최근 소식으로는 곱박스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장하면서 곱박스가 페널티를 받았는데, 페널티 뭐 같은 뭐 그딴 것도 없이 그냥 가벼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문구에 있는 징벌적 범위는 너무 약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 장 대표 이야기 언급도 이번에 백스코인에 나왔던 이야기,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유통량 사건 사고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뢰성이 매우 많이 떨어졌던 코인들은 재투자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냥 깔짝깔짝 뭐 단타성으로 먹을 거라고 하면 테마만 잡고 설정해 놓은 다음에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고, 뭐 진짜 오랫동안 들고 갈 거라고 하면 여전히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난을 좀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통량 구성 요소의 개념을 설명을 좀 본다고 하면, 이 소각량이 있고요, 미유통량이 있고 유통량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소각량, 유통량 여기에서는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미유통량 부분에 따른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 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기존에 있었던 자료 제공에서도 업비트가 자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웃긴 건, 이 현재 유통량 추이에 있는 괴리율이 생기는 발생 시점이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나와 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매번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규제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뭐 글로벌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법규 규제망이 서로 통합을 해서 국가별로 통합을 해서 만들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큰데, 한국에서만 규제를 강도를 세게 해봐야 한국에서 상장 다 빼버리고 그냥 미국이나 뭐 다른 쪽이나 뭐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게 뭐 국내에서 강력하게 해봐야 이점 같은 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는 이런 무법지대에서 어차피 코인을 하고 있다는 거 오랫동안 코인 투자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런 거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기존에 좀 훼손되지 않았던, 신뢰도가 좀 있었던 거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재미없고 약간 상승률이 좀 둔해지는 비트코인일지라도, 왜 비트코인을 많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네 번째로 24년도 4월 23일 날 이제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 위험자산인 만큼 이전과 똑같이 진행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이전 축척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게 퀀트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 현물 이더리움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DYDX가 12월 달에 언락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급증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2,100만 개 정도, 그 다음에 파운더리 쪽에서 45,000만 개, 그래서 다 합치면 8,300만 개. 핵심은 인베스터 물량이 존재를 한다라는 물량 규모가 좀 크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 대표가 지스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거래소 상장에 최선을 다한다. 근데 요즘 게임 덕분 중에서 위메이드가 그나마 아예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번에도 신규 게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분 매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 자금을 수여를 받아서 위믹스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금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믹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겠지만, 전략적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먹고 나오는 형태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 대표에 있는 매 월마다 매입해주는 그런 규모가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믹스 부분이 지금 가격 대비보다는 더 내려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위믹스가 좀 올라왔다고 해도 조정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기에는 전 어려운 구도는 있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금감원에서 가상자산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내에서 이거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를 둔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사기판이 엄청 줄긴 하겠죠. 그렇지만 빽빽한 규제 툴로 인해서
상장도 좀 덜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적죠. 그 대신 안정성은 또 가져가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생태계에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마인드가 신규 진입자가 뭐 해외 거래소 위주로만 한다, 그러면 위험도는 뭐 기존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 다 상폐시키면 어차피 해외로 다 도피를 하게 되면 거래소에 있는 수익성이, 글쎄요, 어느 정도 보존을 하려면 알트코인들을 계속 상장을 시켜야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과연 금감원 쪽 소속에서 과연 그만큼 어, 보편화된 그런, 그리고 포용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만큼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냐를 따져보았을 때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갑의 에어드랍 공개로 인해서 100억 개 토큰 중에 40% 4단계를 걸쳐가지고 에어드랍을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도 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클랩을 애차지 마세요. 클랩 이율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악성 부채 강제 청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출금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도 카카오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분리를 했다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클라이언트 혼자서 치고 나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의 도움이나 이런 게 분명히 전 필요하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퀀트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장단기 SOPR에 엘리엇 파동 적용을 했었을 때 주요 저항선은 46K에서 4.7K 정도 사이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비율상 33에서 31K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SOPR로 고려했었을 때 탐욕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높고, 엘리엇 파동 비율과 탐욕 수치를 고려한다고 하면 46.7K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분석했던 퀀트 매니저의 입장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47K 부근으로 나는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가 시가총액 증가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 관계에 콘트 내용을 좀 본다고 하면요, 여기서도 테더가 발행할 때마다 치고 올라가는 게 한눈에 보였다. 그래서 테더에 논란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비트코인과 테더는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고, 내가 코인이라고 하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테더에 있는 발행 규모가 여전히 입지가 높기 때문에, 그 점유율치도 70%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테더의 발행량만 체크를 하셔도 지금의 코인에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해볼 수 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발행량이 늘어나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 스퀴즈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해서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하는데요. 최고치에 급격하는 조정이 발생할 때, 주기에 바텀이 형성된 이후에 배어장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FTX가 소유했던 계정, 추정되는 계정이에요. 예, 추정되는 계정에서 1000만 개 솔라나가 언스테이킹이 됐고 200만 개 남기고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거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펀더멘털이 비트코인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생태계가 매우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퀀트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채굴자들의 그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이 된 점은 우측을 보게 되면 BRC20에 있는 시가총액 규모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같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인지 타인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갤럭시아 코인 지갑도 이번에 해킹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갤럭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효성하고 또 얽혀져 있어서 이런 국내 코인은 전 별로 비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금리 인하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 발언을 또 로레타 씨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연은 총재에 따른 메시지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12월 달에 있는 금리까지 만약에 동결을 한다라고 해서 뭐 내년에 한 번 정도를 그대로 갈지 안 갈지는 12월 달에 나오는 CPI 내용과 12월 달에 나오는 점도표 부분을 보고 내년에 있는 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이르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 2025년도 때까지에 있는 경기 성장이나 미래 곡선을 본다라고 하면 정확한 시점 2024년도 1분기 것까지는 확인을 하면 25년도에는 경제 동향까지도 확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고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보시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뭐 내가 뭐 신용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금리에 있는 동향도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지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최근에 5천억 자산가가 유튜브로 발언했던 메시지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물론 뭐도 안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혼내는 사람이 좀 되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를 혼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내 부모님 빼놓고는 혼내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를 다시 내 자리를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었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친구가 됐던 부모가 됐던 지인이 됐던 간에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도 두어라. 근데 그 말에 저는 매우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또는 성인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이노의 가르침 최근에도 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실시간 방송에서도 거기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분들이 꼰대라고 하지만 반면에 그 사람이 미리 선행적으로 경험치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게 왜 무섭고 왜 두렵고 왜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거를 있으면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만약 하려고 했었을 때 그만큼 내가 이걸 보완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입장과 이런 내용 되게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니까 나는 그냥 듣지 말래 라고 하는 입장은 엄연히 다르겠죠. 물론 다 그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만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구독자를 막 키우고 싶고 막 한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좀 더 성장을 시키고자 해서는 저는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도 달콤한 메시지보다는 두 가지 측면 쓴맛과 단맛을 다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